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호흡기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감기, 독감, 코로나 구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증상도 가볍게 하고 빠르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세균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포 사이의 그 공간, 간질 조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자가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의 복제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소기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자와 자신의 구조 단백질들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합쳐져 가지고 완벽한 바이러스로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우리가 세포가 계속 이 바이러스를 복제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소모하다 보면 결국 그 세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막이 터지고 만들어진 수백 수천의 그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또 들어가서 똑같은 이 번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없다면 바이러스 몇 마리가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약 5일 정도만 지나도 수조 마리의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몸은 견디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면역 반응이 작동합니다. 즉각 작동하는 면역 반응이 선천 면역 반응 또는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 후천 면역 반응이 5일에서 7일 정도 후에 또 같이 연합을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그 세포는 바이러스 복제도 하지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면역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 주위의 세포는 그 인터페론을 감지하고 그 단백질 합성 속도를 대폭 늦춥니다.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 이 구조 단백질을 복제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 속도를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론은 주위에 있던 1차 면역 세포, 제일 중요한 세포가 NK세포와 대식세포입니다. 그 세포를 불러들여서 NK세포가 감염된 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감염된 세포는 죽습니다. 죽은 세포는 바이러스를 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세포가 세포막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세포막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와서 죽은 세포를 꿀꺽 삼킨 다음에 자기 몸 안에서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선천 면역 반응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증식을 반복합니다. 우리 면역 반응이 퇴치하지만 또 계속 증식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후에는 적응 면역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면역 반응 세포들이 와서 함께 선천 면역 반응과 함께 합세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후천 면역 반응은 B세포와 T세포, 항체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해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 반응은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후에 결국 싸움터로 달려오니까 5일에서 7일 이후까지 이렇게 증상이 있었다면 후천 면역 반응까지 합쳐져서 이겨낸 것이고, 5일 이내에 증상이 없어졌다면
선천 면역 반응으로 그 바이러스와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유전자와 자기 몸의 구조, 단백질들을 합성한 다음에 이렇게 조립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지쳐서 죽으면 세포막이 터집니다. 그러면 세포 밖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세포로 다시 감염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호흡기 상피세포는 한 층입니다. 딱 한 층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는 섬모가 있고 위에는 점액층이 방어벽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증식을 하게 되겠죠. 복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복제도 하지만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주위에 뿌립니다. 이렇게 주위에 뿌리면 이 주위에 있는 이 세포들은 단백질 합성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더라도 바이러스 복제하는 속도를 대폭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상피세포층입니다. 딱 한 층밖에 없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NK세포, 대식세포가 감염된 세포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인터페론을 이제 감지하고, 그래서 그 세포를 죽이고, 대식세포는 그 세포를 삼켜서 녹여서 없애는 그런 선천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NK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대식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대식세포는 가장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도 꿀꺽 삼킬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수지상세포라는 이 세포는 이런 바이러스, 조각낸 바이러스 이런 조각들을 림프절로 가져가서 2차 면역을 준비시키는 그런 세포가 되겠고, 주된 선천면역 반응 세포는 이 두 가지 세포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NK세포가 이 감염된 세포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죽는데, 이 죽은 세포는 이 세포막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식세포가 와서 이 죽은 우리 몸의 세포를 꿀꺽 삼키고 이 몸 안에서 녹여서 없애는, 이것이 선천 면역 반응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천 면역 반응은 주로 T세포, 그리고 B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항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 면역 반응과 함께 연합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후천 면역 반응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 쉬운 논문을 하나 보겠는데요. 제목이 비타민 C는 독감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인터페론 생성을 통해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의 필수 요소이다.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입니다. 비타민 C는 거의 모든 동물, 거의 모든 식물이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합성하지 못합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로 먹어야 되겠죠. 감염된 세포에서는 인터페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초기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이토카인입니다.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NK세포, 대식세포를 활성화하고 또 주위에 있는 상피세포의 단백질 합성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가사멸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쥐가 있는데, 야생형 쥐는 비타민C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한 쥐는 비타민C 생성을 못하게 유전자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군으로 분류를 했는데 A군, B군, C군인데요. A군은 야생형 쥐, B군은 유전자 조작을 한 쥐,
비타민C를 공급하고 C군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비타민C를 공급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A군, B군은 비타민C가 있고 C군은 비타민C가 없고, 이런 이제 세 가지 군 쥐에게 이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그 반응을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5일째가 되었는데요. 여기 까만 이 동그라미 여기 보이는 이것은 생존율입니다. 100% 생존율이 5일이 지나도 100% 생존했습니다. 비타민C가 있는 생쥐는. 하지만 비타민C가 없는 생쥐는 첫째 날 무려 50%가 죽었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는 약 60%의 쥐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있는 쥐는 한 마리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쥐의 분비물,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비교했는데요. 여기 이것이 비타민C가 없는 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됐다는 거고, 이것은 야생형 쥐, 이거는 비타민C를 공급한 유전자 조작한 쥐. 그러니까 이렇게 비타민C가 있는 이 쥐는 이렇게 바이러스 양도 적게 검출됐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페론 알파인데요. 인터페론이 얼마나 검출됐는가, 얼마나 생성됐는가, 이것을 비교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야생형 쥐, 이것은 비타민C를 공급한 유전자 조작쥐, 이것은 비타민C를 공급하지 않은 유전자 조작쥐. 그래서 인터페론의 생성량이 이것은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하기 전 건강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때도 인터페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그리고 비타민C가 없는 쥐는 이렇게 인터페론 양이 적다는 것이고, 만약에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을 한 후에는 이 두 가지 군에서는 인터페론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에 반해서 비타민C가 없는 쥐는 인터페론 생성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류킨이라는 사이토카인이고, 이것은 TNF-알파라는 사이토카인인데, 이 두 가지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좀 빨리 일어나게 해서 이것이 많이 있을 때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입하기 전에 건강했을 때 이런 인터류킨, 이것도 이 비타민C가 없는 이 쥐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TNF도 비타민C가 없는 쥐가 가장 많이 생성됐었고,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한 후에는 역시 비타민C가 없는 바이러스가 이 사이토카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C를 우리가 먹는다면 평상시에도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비타민C를 안 먹는 사람보다는 더 적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사이토카인이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은 적게 생성되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우가 일어날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1차 면역의 핵심 백혈구는 NK세포, 대식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고, 또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NK세포, 대식세포는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갈 때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K세포 활성도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NK세포의 숫자보다는 그 활성도, 이 활성도가 이 면역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12년도에 메르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가 아직도 겪고 있는 코로나, 보시면 10년 후에 메르스가 있었고 7년 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새로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감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주 사망 원인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망 연령층이 20, 30대 건강한, 면역이 건강한 이런 20, 30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면역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민한 면역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ARDS라고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라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 후의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과도한 면역 반응 결과로 폐에 물과 염증 물질이 가득 차서 호흡을 못하게 돼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타민C를 충분히 먹음으로써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물론 감염이 되었을 때 적당한 염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그 싸움터로 달려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것을 비타민C를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교훈은 바이러스 팬데믹은 몇 년 안에 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백신이 아니다, 건강한 면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늘 수정하고 개선되고 새로운 이렇게 이것이 발견되면 옛날에 맞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이 사스, 메르스 때 바이러스 제거 시간을 늦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여 금지가 공고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됐죠. 그래서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써봤더니 생명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요한 약물이고 반드시 기본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위스 연구팀의 연구 보고에서 진통소염제, 특히 이부브로펜이 이 ACE2 수용체,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착하는 그런 단백질이죠. 이 수용체 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부브로펜 투여 금지를 공고했습니다. 대신 아세트아미노펜만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 근거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공고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부브로펜을 백신을 맞으면서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이부브로펜을 많이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게 늦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만 감염병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부브로펜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고, 많은 이런 전문가들이 이부브로펜 처방을 하지 않아서 많은 백신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과학은 현재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이것만은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비타민 C와 D는 꼭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이 됐다면 복용량을 늘릴 것을 저는 환자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비타민 C는 6에서 9g 정도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데요. 감염되면 2배로
이렇게 늘릴 것을 저는 권고하고, 비타민 D가 성인 하루에 5,000 IU 정도를 저는 권장하는데, 감염이 된 직후부터는 2배에서 4배까지 이 정도를 일주일 정도 복용하도록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1.5리터, 이때는 한 2리터 이상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충분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습기와 물수건을 저는 꼭 하라고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가습기도 풀로 트시고 물수건도 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바닥에 펴서 까셔가지고 충분한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코가 마르면 이게 이 감염이 더 가중됩니다. 우리 이 점막에서는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단백분의 요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코 점막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가 겨울철에 이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겨울철에는 꼭 틀고 주무실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B군, 이것은 종합 비타민 드시면 되겠고, 셀레늄 아연도 이 면역 반응을 좀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저는 병원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드신다면은 이런 염증 물질이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면역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를 적극적으로 투약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비타민 C 수액도 맞으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호흡기 환자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잠을 잘 자는 거,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비타민 C, D를 꼭 드시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감기를 안 걸리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